안녕하세요. 은평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주최하는 2020 도정은평사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김연아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입니다. 지금 한참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의 주된 복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복지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 위기가 오래 가다 보면은 복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는 반면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져서 복지 재정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돈은 줄어들고 또 복지는 더 키워야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은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케어가 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제한된 사업이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끔 만들었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 케어는 이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이 선도사업은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주요 모델로 해서 선도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래 지금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잠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이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단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세계 유례 없는 속도고요. 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아마도 가장 OECD 기준으로는 가장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점점 모든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내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기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72.1%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인 2067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 인구는 2020년 15.7%에서 2067년 46.5%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은 수치고요. 반면 고령 인구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적은데 부양해야 될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72.1%의 생산 가능 인구가 15.7%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 1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도 노인 문제가 심각한 국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40년 후인 2067년을 가면은 노인 빈곤국 1위의 노인 인구가 한 절반의 전체 국민의 40%에 이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생산 가능 인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복지 재정은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이 복지 재정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리고 45.4% 중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생산 가능 인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구 절반에 이르는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라면 단순히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이 복지 재정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는 그 위기의식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1999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돼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위 복지국가의 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 3천억 원 정도 규모였던 노인복지 예산 규모는 지금 현재 2020년 16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무려 50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배 증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애초에 없었던 정책들이 이렇게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 복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0년 만에 50배가 증가한 노인복지 예산이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 노인복지 예산 모형 추정 결과입니다. 앞으로 40년 후 아마 여러분이 20, 30대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노인 세대로 진입을 하셨을 거고요. 저같이 한 50대, 60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굉장히 초고령 인구로서 살아 있거나 안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여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과학기술도 증가했고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저 같은 세대라면은 나도 노인이고 우리 자식들도 노인인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필요한 노인복지 예산이 바로 이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2020년 현재가 이 정도 규모, 16조 6천억 원 규모여서 40년 후면은 무려 91조 9천억 원의 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뿐만이겠어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그래프의 노인복지 예산은 순수한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그 외에 노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일자리는 적은데 즉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부양해야 될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여러 상상 그리고 필요의 기초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게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꿔야 우리 사회가 그나마 사회복지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커뮤니티 케어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지향점을 볼 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복지 예산의 추세선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어때요? 좀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가파른 노인복지 예산 곡선을 어떻게 노력하면 좀 더 완만하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이 검정색 규모. 지금까지 기존의 복지 체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 예산입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더 많은 돈을 써서 향후에 이 검정색 곡선을 빨간색 곡선으로 바꾸고자 해서 마련된 정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노인 예산보다 즉 16조 6천억 원보다 별도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미래 세대를 대비해서 미래 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새로 깔겠다는 게 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2026년이죠. 2026년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선도 사업을 통해서 제공 기반을 마련을 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2026년부터는 보편적인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좀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 한 20-3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영국도 이미 30년 전에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시작을 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커뮤니티 정책, 유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동안에는 빠르게 적어도 그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 기반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감은 굉장히 빠르지만 사실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위험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 앞에 표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적 실체를 보면은 앞으로 한 40년 후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검정색 추세선을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이제 20살 먹었어요.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소위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시작을 해서 여전히 많은 투자와 많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노인복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써야 될 돈은 많죠. 하지만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노인복지 예산이 이렇게 급한 그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즉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복지 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더 많이 투자해서 새로운 어떤 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머리에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곡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나라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자들도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기존의 복지 제도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똑같이 돈을 써도 보다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시는 그래프에 바로 뭐 이 부분처럼 지금 더 많은 돈을 써서 새로운 복지 인프라를 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방법들은 커뮤니티 케어의 중장기 계획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튼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그냥 읽으시면은 우리들이 어르신, 뭐 노인, 장애인 등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내가 살던 곳에서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구체적인 방향이 있죠.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병원과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아까 비용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죠. 우리가 이 가파른 곡선을 지나가고 있는 노인복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는 복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을 돌리면 굳이 병원이나 시설에 있지 않아도 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있어요. 자, 일단 그 부분들부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복지 재정이 들어가니까요. 불필요한 복지 재정이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비용의 효율성을 이제 달성을 해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댁에서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라면 이제 병원이나 시설에서 빼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자는 계획이 커뮤니티 케어인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 집이나
본인의 집이 없다면 그룹홈 등을 통해서라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게 현재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서 살거나 시설에서 살면은 많은 비용이 솔직히 복지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 비용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개인의 비용은 줄어듭니다. 왜? 일단은 집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살림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집안 살림도 필요하고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되고요.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밥도 해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복지재정의 수혜자가 되면, 즉 병원이나 시설에서 살아가게 되면 숙가체계로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특히 내가 많은 옷을 사 입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언제 어디서 건강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옆에 간호사나 보호자나 사회복지사가 대기하고 있죠. 굉장히 이 집에 사는 것과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경제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부양자가 없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계속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노인과 장애인들은 이 부양자가 마땅치 않거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사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살던 곳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시설에서 그냥 빼오는 게 답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역사회로 왔을 때 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다른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지역사회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게 사실은 주거도 필요하겠죠.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고 1위가 낙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좀 더 위험하지 않는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살아서 좀 편안해야죠. 안 그러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병원이나 시설이 오히려 더 편하다면 누가 지역사회로 돌아오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끔 하려면 단순하게 그분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주거환경, 보건의료환경, 요양, 돌봄, 그 외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병원과 시설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병원과 시설과는 다른 인프라를 까는 것. 그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삶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국가가 정책 하나 때린다고 해서 주민의 삶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역 주도 정책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을 분명하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이 포용적 복지국가였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는 모두가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도 발표를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취임하고 나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사회로 2017년도에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획을 마련해보자라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니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목전에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걸 계속 국가 책임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정책이었는지 그걸 다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 수고를 거쳐서 정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구나 라는 걸 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차츰 이제 절감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기반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는 오랜 검토와 수고를 통해서
국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 정책의 추진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이 살던 곳에서 이 복지 새로운 인프라가 이제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 함께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 형태로, 즉 지역주도형 정책이라는 어떤 정책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까지는 그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 아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보시면은 그 대부분이 그동안 병원이라든가 시설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서는 제가 노인과 장애인 선도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내용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 대체로 이 노인 그 선도 모델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신 분들을 퇴원을 시키죠. 퇴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댁에 계신 지금 이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고 있는 분들은 적정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병원이나 시설로 갈 수 있지 않도록 이렇게 복지관이라든가 민간기관이 입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사업, 즉 예방사업이겠죠. 대체로 예방사업이라든가 뭐 복약지도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재가 생활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로 돌아가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은 가능하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지역사회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할 테니 여기서 한번 살아봐. 이런 계획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어봐 하기 위해서 지금 16개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도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이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중앙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지원금이 나가면 시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떤 그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지방정부는 이 읍면동에 서비스 통합 안내창구를 만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의 통합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게 커뮤니티 케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지관들이 주로 이 일을 담당을 했다면 이제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복지,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통합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자,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번 다 모여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실적에 맞는 복지 인프라라는 건 어떤 형태가 있을까, 이런 걸 논의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다양한 민간기관과 또 지방정부가 함께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꾸릴까, 이게 중요한 이제 핵심 논의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서울은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따로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이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기로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들 아시다시피 돌봄 SOS 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은 그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하겠다고 해서 먼저 돌봄 SOS 센터 사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이 추구하고 있는 돌봄 SOS 센터의 사업과 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상 굉장히 맥락이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건 똑같은데 지금 현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 복지의 방향이 굉장히 다른 거죠.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기초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업 자금을 제공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민간의 지역 자원과 함께 탈시설화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중앙의 연계 사업과 지역에 맞는 지역 자율형 포괄 사업이 이 제가 주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가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 모델에 따라서 각 지역 그 자치구가 이 서울시가 세팅한 어떤 서비스 제공 모델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초자치단체 주도형이라는 내용과 광역자치단체 주도형이라는 내용도 다르기도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가 탈시설화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것 위에 8개 서비스를 새로 올렸어요. 그래서 대상의 폭을 좀 더 넓혔죠. 그러면서 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뭐 재가 지원 서비스라든가 뭐 동행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동안 없었던 서비스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 기존의 서비스를 좀 더 탑재하는 형태로 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넓혔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랑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울시 돌봄 SOS 센터랑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책 현장 내지는 실제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 정책을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향이 달라요. 서울시는 있는 사업에 사업 서비스를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예산을 증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의 복지도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새로운 복지 인프라를 까는 작업인 거죠. 즉 있는 사업 위에 새로운 사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은 명확하게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는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보다 더 서비스를 더 올려서 복지 예산을 스스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복지가 증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복지는 한편으로는 채워야죠. 하지만 어떻다? 지금은 오직 이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새로운 복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은 돌봄 SOS 센터를 중심으로 즉 행정체제,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커뮤니티 케어에 걸맞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지역의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프라들이 깔리는 거죠. 동사무소에 통합 안내 창구가 있고요. 또 주민 건강센터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도 있고, 약간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케어 안심주택도 들어설 거고요. 또 주역 주민들이 텃밭도 일구고, 또 커뮤니티 케어 식당도 있고, 커뮤니티 식당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골목마다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후에는 중요한 과업이 되겠죠. 이렇게 동네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면 아직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는 동사무소 케어 안심창구를 개편하는 수준에 현재는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네 동사무소에 돌봄 SOS 센터라는 새로운 어떤 부서가 설치가 되고 요 안에서 8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는 게 주요 과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 5개 자치구 먼저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원래는 내년까지 돌봄 SOS 센터를 전 자치구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제 긴급하게 올해 다른 그 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던 20개 자치구도 돌봄 SOS 센터 시범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의 차이 때문에 현재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어떤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런 강의 자리도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커뮤니티 케어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좋아지는 걸 못 느끼지? 라고 해서 이 사업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는 그냥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를 더 증진하겠다 이런 그 장밋빛 사업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위기대책입니다. 즉 분명한 방향성을 지닌 정책적 개념이라는 거죠. 단순한 규범적 가치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끝나면 없어질 사업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안 지역사회가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할 거고요.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처럼 굉장히 많은 그 논의 끝에 하나씩 방향을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미래 40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당장은 체감도가 낮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기반을 마련해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복지기관들도 어떻게 앞으로 기능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사업을 기획하실 수가 있겠죠. 커뮤니티 케어의 그런 개념 논란들에 대해서 좀 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걸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해 부분 좀 강의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 초고령 사회에 역풍이 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초고령 사회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돌봄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에 복지 재정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할 사람은 적을 거니까. 즉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재정 안정성, 즉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 과정 중에, 여러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겠죠. 커뮤니티 케어는. 결국에는 과거에 공공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즉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정부에서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봤겠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커뮤니티 케어인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많은 나라들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돌봄의 공공성보다도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게 되죠. 즉, 이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아직 20살밖에 안 되는 복지 기반에 서 있는 나라들은 돌봄의 공공성이 여전히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더 돌봄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속내는 어때요? 속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복지 재정이. 이런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초고령 우리나라의 현재 딜레마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편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돌봄의 공공성도 같이 유지하면서 기반을 닦아야 되는 그 이중고를 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에 없이 그 돌봄은 점점 이 지역 자원들에게 돌봄의 어떤 공급을 맡기게 될 거예요. 돌봄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국민들은 나라가 좀 돌봄을 책임져줘. 어린이 돌봄 국가가 책임져야지. 노인 돌봄 국가가 책임져줘. 코로나 위기 국가가 책임져야지. 돌봄의 공공성은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어느 정부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현재 물론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은 주로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튼 핵심적인 방향은 돌봄의 사회화겠죠.
이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봄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즉 돌봄은 사회화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돌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효율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돌봄은 사회화는 시켜야 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사실상 이 돌봄 시장을 시장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무조건 돌봄을 시장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공성을 겸비한 그런 그 민간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과 기존의 공공성을 담당했던 사회복지기관들이 이 일의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부상한 이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논란 때문에 이 커뮤니티 케어도 굉장히 많은 내용적 보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의 내용보다 지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진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굳이 정책 자금을 받지 않고 서울시나 경남처럼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해볼게 라고 하는 곳에 제시한 가이드북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의 복지체제와 새롭게 마련한 복지체제를 융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특히 이 기존의 복지체제의 기본적인 담당자가 복지관이었죠. 하지만 새롭게 마련한 분야에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 자원이 들어와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이 많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복지체제와 새로운 복지체제의 융합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분야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민간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건, 의료, 주거 여러 전문가의 보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민간 협력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논란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사실 기존 정부가 끊임없이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그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국정운영 자체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조로 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정부보다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민간협력이나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죠. 서울시도 민선 6기 7기를 넘어오면서 민간협력, 주민 참여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렇게 민주화가 됐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먹혔기 때문에 가능해진 정책이에요. 이게 그냥 가능해지진 않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의 조달 모델도 지금 현재 경제위기의 시대에 맞게 차츰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의 복지, 즉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중심이 된 즉 정부가 중심이 된 그 서비스 제공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가 민간 협력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제공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바로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같이 하필이면 커뮤니티 케어가 추진되는 과정에 그 시기를 같이 맞고 있는 것이죠. 행정학에서는 이것을 신거버넌스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는 전통적 즉 공공행정 모델에서는 주로 정부가 즉 공무원들이 복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주로 했어요. 중앙정부를 타고 지방정부까지 내려와서 정부를 통해서 제공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민은 수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국가 중심의 공공서비스 모델은 항상 관료제의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거대해지면은 행정의 비효율성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전통적 공공행정 모델을 신공공관리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계속 민영화를 시켰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같은 사회복지 기관에 각 기관들이 복지 제공의 주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민영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외주를 하게 되고 이 사회복지기관들이 공공서비스 전달 과제를 위탁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신관리 모델입니다. 하지만 복지기관에만 민영화가 된 게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로 좀 시장화도 되기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95%가 이미 민영화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복지도 늘어나고 또 그 주민들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선택권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사실 홍보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측면보다는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각 국가의 상황에 이 국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을 통해서 내지는 시장화를 통해서 이 복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그 사회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 공공관리 모델이 소위 먹혔겠죠. 쉬운 말로 해서. 이때 이제 공무원은 커미셔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그 국가랑 지방정부가 감독을 하게 되고 이것을 위탁받은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때 시민은 더 이상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위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것까지가 적어도 한 2008년 정도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먼저 97년에 이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2008년에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러면서 더 심한 이 경제 위기의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성도 강조가 되고 또 복지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면서 나온 게 신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공공이 했을 때는 국가 재정의 비대화와 비효율,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민간으로 전향을 했더니 계속해서 이제 공공관리 모델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외주화를 줬더니 이제는 이게 그 시장화의 문제가 초래가 되고 공공성은 훼손되는 반면에 복지 기반이 약해지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서 새롭게 찾은 게 신거버넌스 모델이에요. 그 소위 그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전통적 행정 모델과 신공공관리 모델을 두 가지의 단점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협치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민의 역할은 과거 수혜자나 소비자에서 소위 정책의 전달에 수립과 전달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생산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통행정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거고요. 위탁을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위에 복지 증진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신공공관리 모델을 통해서 그 복지 서비스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이게 이제 미래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간 자원들이 같이 결합해서 새롭게 공공 서비스의 수립과 전달 방식을 모색하는 신거버넌스 모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늦습니다. 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서구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신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소위 신공공관리 모델이 들어왔죠. 바우처 제도로 들어왔잖아요. 바우처 제도로 들어오면서 소위 소비자가 복지의 서비스를 받던 지역 주민들이 바우처를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 바뀌었어요. 그게 불과 2006년이에요. 2006년, 7년 바우처 들어올 때. 여기에 적응한 것도 아직 10년이 겨우 지났는데 우리는 다시 민간협치 내지는 신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적 그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죠. 불편합니다. 그동안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에 또 다른 방법을 정부가 찾는 거야. 그러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전망했을 때 사회복지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모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가장 사회복지 서비스, 즉 공공서비스의 중심축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형태로 기능을 전환해야 소위 신거버넌스 모델에 있어서도 지역 자원을 모으는 핵심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돌봄의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복지관이 공공이었나 민간이었나?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간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봄의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시장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돌봄의 시장화를 어떻게 막을까? 이게 사실 공공 부문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케어는 추진 주체가 앞으로 훨씬 더 다양화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겠죠. 사실상 사회복지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민 조직들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 시장화시키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만든 경제 공동체와 함께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같이 함께 하면은 적어도 그때 혜택은 지역사회에 순환되잖아요. 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건데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에 맡기면 그 기업의 이윤은 어디로 돌아가요? 기업 자체에 돌아가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디테일한 상황에서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도 기업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사회적 경제는 사실상 단순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번 담당해 볼게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라든가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대체로 대기업이라든가 민간 기업도 이 참여라기보다는 공원의 형태로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민간 기업의 참여는 공공이 한동안은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화는 삽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그렇게 시장화를 시켜버리면 사실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정말 돈이 있는 사람만 좀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돌봄의 사회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주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 협력을 해서 돌봄의 공공성이 지역사회 민간 자원들 사이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뉴스에서 보면은 막 그 복지사업에 민간기관의 CJ라든가 막 다른데 이미 들어와가지고 복지사업 한다고 막 홍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원의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 다 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공공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커뮤니티 케어를 둘러싼 공공의 어떤 추진 방향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이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는 민간이 먼저 경제활동을 해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거나 또 민간 자체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그 경제 환경을 맞다 보니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지역 주민 일자리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도입이 되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낮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공공이 사회적 경제도 그냥 일반 시장하고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복지를 제공한다는데 민간 기업이 왜 들어와?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잘못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 복지의 제공에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에 좀 참여의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특히 공공기관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양한 민간 기업이라든가 그냥 병원, 영리병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에 들어와 버리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금방 잠식하거든요. 이런 것은 복지 영역에서도 함께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만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의 첫 번째 과정으로 서울시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서울시 돌봄 SOS 센터에 8개 서비스를 장착을 시켰죠. 그 중에서 이 8개 서비스 중에서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서비스에만큼은 사회적 경제가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영역을 좀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이게 사회적 경제가 소위 일상편의 서비스라고 불리는 동행지원, 주거편의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원래 사회적 경제는 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원래 사회적 경제는 보통 일반 기업, 즉 시장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잖아요. 알아서 살아남아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어떤 성장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그것과 달라요. 그냥 시장 기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시켰더니 결국 사회는 양극화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 새로운 작동 방식은 없을까? 그래서 1인 일주 1표제로 운영되는 주식회사형 기업이 아닌 1인 1표제로 운영되는 즉 민주적 작동 원리가 민주적 운영 원리가 작동되는 방식의 새로운 경제 기업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자 도생하기보다는 물론 고유의 그 해당 기업 교회의 경제 미션을 있긴 하지만 지역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내지는 지역 사회의 손순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미션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그 돌봄 SOS 센터의 구조로는 동행지원 서비스의 협약기관, 주거지원 서비스의 협약기관 이렇게 개별 기업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개별 서비스 기업,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것이지 개별 기업의 각자 도생의 당침의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요 그림 한번 보셨죠?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 지금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행정 그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복지 서비스의 어떤 인프라를 깔려고 할 때 요 기관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기존의 복지 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강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힘들고 서울시의 예로만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 서울시는 처음에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라는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 내지는 서울시 돌봄 SOS 센터에 대응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라는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을 하죠. 그래서 자치구 내에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공동의 콘소시엄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서울시는 행정체계만 개편을 할까? 이게 커뮤니티 케어 아닌데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서울시는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걸 먼저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라는 이름의 그 지역사회의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이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영역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사회 플랫폼이 돼보자.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단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경제 교육도 있고 뭐 청소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특히 또 사회복지 기관들 또 시민 교육을 하는 분들 시민사회 다 같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민간 협의체를 좀 같이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기반이 약하니 우리라도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 준비하려고 하는 와중에 서울시 돌봄 SOS 센터가 바로 선도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도 대응해야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우리 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이 마치 일상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창구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그 정도의 역량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은 그 서비스의 통합창구를 예측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단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의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왜?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 어쩌다 보니 그냥 통합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데 통합창구 역할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우리 동네 나눔반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여튼 중요한 건 새로운 돌봄 플랫폼 내지는 돌봄 네트워크니까 이거를 우리 동네 나눔반장을 발전시켜서 계속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능별로 기능이 또 달라지니까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요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이따 은평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은평은 이 우리 동네 나눔 반장 사업단과 함께 이 돌봄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축이 돼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우리 동네 나눔 반장 사업단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던 거죠. 돌봄 SOS 센터가 있지만 사실상 돌봄 SOS 센터만으로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힘들어. 그래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수행 주체로 어떻게 한번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많잖아요. 왜 그걸 민간한테 맡겨요? 지역 주민한테 맡기면 되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어르신들, 생활 가능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게끔 하자. 그럼 우리 동네 나눔반장의 초기 구상은 어땠을까요? 우리 동네 나눔반장은 사실 이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을 이제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봄 SOS 센터가 포괄하지 못할 영역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 SOS 센터가 즉 행정의 체계, 전달 체계 개편에 주력하고 있다면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 역할을 이 돌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결합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 많죠. 그리고 노인 세대에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활동이 가능한 지역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민간 기업에 맡겨요? 그 지역에 계시는 살고 있는 어른들한테 일거리를 맡기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직접 제공 서비스, 어떤 분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내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돌봄 SOS 센터는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우리 동네 나눔반장 내지는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적 경제 하던 일을 하자, 돌봄을 의제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또 동네 가게들 자원봉사단들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키자. 이렇게 중요한 거죠. 지역에 많은 자원봉사단들도 있지만 자원봉사단은 할 때만 하잖아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체계는 그런데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익숙한 사람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잖아요. 매번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만약에 나이 든 여성들이 매번 새로운 사람한테 문을 열어줘야 돼. 굉장히 무섭죠. 저는 지금도 집에서 누가 배를 누르면 문 안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데 계속 매번 다른 사람이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마치 라포 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한 일인 거죠. 그걸 지금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행정은 약간 그런 게 있어. 올해 안에 이거 다 해야 돼.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시간 관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으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렇게 본 거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중앙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라는 이제 행정의 노력, 즉 공공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겨레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구축하기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는 중앙정부가 여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자치구, 즉 기초자치구 단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 단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야 될 일이 있을 거다. 그럴 때 우리가 각각 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정보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복지 기준 상향시키겠죠 아마. 그리고 계속 탈시설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가를 조정하고 다양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사회적 경제도 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자. 어떤 식으로 돌봄 주체 형성을 주민활동을 조직하고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게끔 예방활동도 하게 하고 그런 걸 다양하게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역할에 바로 옆에 복지관 같은 기관이 있으면 또 든든하겠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사회적 경제가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 경제는 아직은 파이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약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광역 단위에서 같이 묶을 수 있죠. 이 동네에는 예컨대 이 동네에는 뭐 예를 들면 의료 사업이 없어. 이제 그러면 다른 형태의 다른 기관, 다른 자치구에는 바로 다른 옆에 동네에 있어. 하면 사지 협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동의 식당을 마련했어. 지역 주민들이 식당을 마련했는데 요거를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가 없어. 이러면은 좀 더 큰 곳에서 같이 보관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더 규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광역 차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자. 어떻게 여러 가지 공동 작업장도 개설할 수 있고 돌봄 종사자들 서비스 천차만별이면 안 되잖아요. 돌봄 종사자 교육도 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하고 각각 자원망도 연계하는 이 사업이 각각의 여러 돌봄 주체들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이 다른 것처럼 지역사회 자원들도 기초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과 광역 단위의 자원 단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죠. 마치 사회복지관과 공무원과 또 사회적 경제가 하는 일이 달라서 서로가 융합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자원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사실상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커뮤니티 케어가 발표가 됐을 때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적 경제 사람들이 멀리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 호구백 마을 다녀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호구백 마을인데 여기는 사실상 치매 노인 마을입니다. 한 15,000평 규모의 제곱미터 규모의 치매 노인 마을인데 사실은 여기는 뭐 23가구가 살고 있는데 152명이 중증 치매 환자인데 여기 있는 스태프만 250명이에요. 여기에서 살아요. 그냥 이분들은 근데 지금 그 치매 마을로 특별히 조성된 마을이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치매 마을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살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 동네는 그럴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지금 만약에 치매 노인이 돌아다니면 이건 행불이에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 마을에서는 치매 노인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동네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의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 커뮤니티 케어가 구축하려는 목표겠죠. 우리가 치매 노인이 밖에 나가도 산책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안전한 마을, 걸어가다가 쉴 수 있는 벤치가 많은 마을, 이런 마을이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일 텐데 그런 마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거겠죠. 아직은 좀 먼 이야기지만 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네덜란드 호구백 마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실 다 치매 노인이신 거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리빙룸 같은 경우도 있겠죠. 사실상 뭐 민간 협력, 아까 또 시민 참여를 이야기했지만 이 기업과도 연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그 노인에게 적합한 기계나 기구들이 도입될 때 시민들이 먼저 이걸 같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주면 이걸 받아서 학교가 그 해당 내용을 연구하고 기업이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그 스마트 에이징 기기들은 훨씬 더 싸고 또 공공의 형태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형태의 노력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하고 있죠. 좀 더 젊은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지 돌봄이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르신들 그냥 지역 사회에서 산다고 할 때 집에서 누워서 생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동네 마실 나가야 되고 가끔씩 라면 사러 동네 나가셔야 되고 약국도 나가야 되고 소일거리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그냥 자원봉사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소득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살다가 사이가 좀 좋아지시면 동네 나오셔서 우리 뜨개들 같이 합시다. 우리 문예교수도 같이 다닙시다 하면서 집에 있지 않고 좀 나와서 운동도 하고 지역 주민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오히려 지역사회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갔더니 더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노노케어 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라달스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달스는 레이더의 스페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 휴먼 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약국이라든가 동네에 있는 뭐 슈퍼 아저씨들이 사실 휴먼 레이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이 양반이 이 정도가 되면 약 타러 오셔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분 왜 안 나오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분들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분들이 레이더가 돼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휴먼 레이더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동네에 라달스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대상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75세 이상 노인으로 혼자 사는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 혼자 살지 않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나라처럼 막 대상별로 쪼개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 말은 다인데 아직은 라단스가 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상을 나눠놨지, 이제 모든 노인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지역 주민 참여 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많이들 복지관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서도 할 수 있는 타임뱅크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봉사활동을 하면 내지는 노인 돌봄을 하게 되면 이걸 시간으로 쿠폰으로 내지는 포인트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이 쿠폰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정말 돌봄이 필요할 때 그 포인트를 써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타임뱅크는 많이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거를 지역화폐로 전환을 해서 돌봄 서비스 이상의 다른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바꿔내고 있죠. 이렇게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지역의 신협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좀 더 공헌을 하게 하면 이거를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방법들이 사회적 경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덴도시의 커뮤니티 카페도 커뮤니티 케어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생활 SOC라든가 지역의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라든가 치매 노인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 하다못해 카페도 지역의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돌 보미도 같이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 마을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돌봄 네트워크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갖고 있는 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연합들입니다. 즉 돌봄형 지역관리 기업들이 많이들 모색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자는 거죠. 그냥 민간 회사에 맡기지 말고 가사 지원, 동행 지원, 공원을 공간, 녹지 건물을 공간을 관리한다거나 주차장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맡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특히 지역의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거점 공간이 커뮤니티 케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데는 케어 B&B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서로 돌봄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역사회 마을 카페가 될 수 있죠. 사실 사회복지관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할 거예요. 이미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과거에는 시민이 이용하거나 단지 참여만 하게 했다면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나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거겠죠. 여튼 이런 형태의 지역 거점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굉장히 사회적 경제에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8대 서비스로 SOS 센터 사업만 하고 있지만 정서 지원부터 상조 서비스까지 삶의 전반에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사회에 걸맞는 어떤 사업들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거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돌봄, 건강, 주거,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 교육기관들, 복지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서울시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원들도 받아내고,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LH나 SH 같은 경우 결합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거점 공간 조성에 합류할 수 있게 하고, 또 케어 매니저도 교육하고, 사회적 경제는 특히 주민기술학교라는 것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개혁 쉽게 만들 수 없으니까 여기서 먼저 기술교육을 받아서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교육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타임뱅크나 지역화폐도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모여진 자금들은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같이 모아서 공동기금으로 축적을 하고 이걸 자산화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복지기관, 주민자치조직, 자원봉사 조직,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향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각각 기업별로 분화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현재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은평 같은 경우도 은평 통합 돌봄 네트워크가 몇 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평 통합 돌봄 네트워크에는 의료 사업도 들어오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특별히 은평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다른 뭐 시민사회에서 교육을 하던 그런 조직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모여서 어떻게 은평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 경제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사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자. 사회적 경제니까.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중요한 거점 공간을 마련을 하고 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건강의 예방 사업이라든가 간단한 치료라든가 뭐 복약 지도라든가 내지는 그 건강 요양 돌봄이 시작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운동, 뭐 먹거리, 교육 사업들, 정서 지원 사업이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협동조합 복합체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협동조합 복합체가 공공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계획하에 은평형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통합돌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은평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노원 같은 경우도 이 통합돌봄 모델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노원도 의료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LH가 몇 개 공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안산 같은 경우도 의료사업이 의료 돌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안산형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이제 보여드린 사회적 경제 방식의 이 통합돌봄의 방식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동네를 중심으로 내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결합되는 게 사실상 커뮤니티 케어의 주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들이 내가 무엇을 하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지? 하는 형태.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원과 역할을 재구성하는 총체적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이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금과는 좀 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주로 재가복지, 탈시설을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주로 제한되고 있지만 재가복지는 지역사회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하게 돌봄 대상자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서로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설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주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를 단지 공간만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이분들이 주거 공간에서 살면서도 지역 주민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일자리나 또 이동 환경이라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주민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위 공간 개념이 아닌 시간과 관계의 개념으로 이 주거 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도 조만간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특히 이 돌봄의 주체인 어떤 가족들 그리고 종사자들의 문제까지 함께 거론될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도 이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의료, 주거, 돌봄, 지금까지 분화됐던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밭장도 그렇고요. 케어 안심주택 모델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를 거점으로 공동체 생활을 모색하는 가치살림 프로젝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기술학교를 통해서 식당은 식사든 먹공이든 다양한 형태의 주민기술학교, 주거 집수리든 이런 주민기술학교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의료사역이 손돌봄 공동체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도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어떻게 지역사회를 보다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설로 굳이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가 삶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아마도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처럼 단지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마지막 과정으로 넘어왔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물론 이 과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내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범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관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돌봄의 종사자 초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돌봄의 사회화 과정이 시장화로 치닫지 않도록 서비스의 공공성과 적정 가격 유지를 사실상 사회적 경제가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어차피 먹고 사는 기업인데 먹고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기업과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환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함께 우리가 그래프를 같이 봤지만 이 커뮤니티 케어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 사회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게 사회적 경제의 밑그림인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지? 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지? 아직은 정책 자금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안착이 돼야 커뮤니티 케어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구축하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 판이나 스페인이나 다양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퀘벡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를 대비하면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이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직업군들의 등장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돌봄 매니저나 돌봄 코디네이터,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자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계하지? 이걸 고민하는 직업군들이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코디네이터라는 용역이 적당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사회복지사 정도의 역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다양한 민간의 복지 자원들, 생활 자원들을 연계해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쓰게,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끔 잘 조율하고 코디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프랑스, 캐나다, 퀘벡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양성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더군요. 이제 사회적 경제도 여기에 같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 돌봄을 의지로 한 코디네이터들이 많이 양성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사실 사회복지 영역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전에 없던 삶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봄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19 때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게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공공이 제공하던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사실 지역사회의 재생력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전보다 더욱더 로컬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동네를 중심으로 알던 사람을 중심으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공간과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 과정에 이 거점 공간이 충분한 사회복지 기관과 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의 결합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여러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분들과 또 복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많이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결국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자체가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과정의 핵심은 어떻게 동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여기에 걸맞는 지금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과 또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민간 복지 자원들이 지금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논의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 논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강의 마치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지는 이제 스스로 좀 답을 찾아내셔서 좋은 방안들을 현장에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